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지도서 완성정복 제 11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 역시 교과서도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부드럽게 들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어, 아무래도 소리가 좋아야 되죠. 제가 좀 목소리가 약간 굵은 편이라 좀 마이크에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 목소리는 좀 마이크로 인해서 조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술과 자연, 우리가 지금 뭐 체험이 됐든 뭐 표현이 됐든 시험에 나올 만한 도파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도서나 같이 보는 거 제일 효과적이죠. 처음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리처드 실링. 자, 영국에 태어난 대지 미술 작가 겸 조각가인데요. 각기 다른 색깔의 낙엽과 열매를 모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열매를 모아놨어요. 열매를 모아놨는데, 독특한 패턴이죠, 아무래도. 독특한 패턴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렇게 배열을 하고, 이를 이제 중요한 거는, 카메라로 이제 그걸 담았다는 거야. 카메라로. 카메라로 담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의 색을 창의적 방법으로 표현한 작가인데, 이제 색을 이게 창의적인 색이 아니라 색은 고유의 자연의 색이고요. 창의적인 방법이 중요하죠. 그걸 뭐라고 이제 패턴화 시켰는데 그게 이제 자연의 일부로 패턴화 시켜서 제시를 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사람 작품은 뭐 다 일관돼요. 뭐 실링이라는 작가도 뭐 그 해변에 바이러스 조약도를 이제 세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많죠. 이제 저도 주말마다 이제 등산, 산에 가는데 항상 이제 사찰이 있어요. 이제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세워놔. 돌을 이렇게 착착 이런 식으로. 음, 뭔가 의미, 이 기복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걸 하겠죠. 근데 저는 가끔 가다 그걸 이렇게 쓰러뜨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게 본능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쓰러뜨리고 싶은데, 남이 이게, 기원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 나쁘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고양이가 그렇게 잘 쓰러뜨리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굴즈어디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작가죠. 대지미술, 자연, 환경운동가. 구멍 주변의 조약돌인데, 굴즈어디는 영국의 출신 조각가인데 사진작가 겸 환경운동가다. 특정 장소에서 조각들과 자연물의 약간의 기본적인 도구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요. 1970년대 중반부터 자연과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조각가 대지미술 작업을 해왔고, 특히 이 북극, 그 유튜브에 보면 북극에서 작업하는 것들 나오는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그죠? 뭐 이런 작품도 하고요. 뭐 이런 작품도 하고. 이 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나와요. 이제 클라인 작품 이런 이제 이것도 자연물 꽃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하는데, 음, 자, 클라인은 꽃잎, 나뭇가지, 조개 껍데기 등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 자연재료만을 단말라라는 작품을 만드는 영국의 자연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단말라 기억하시고요. 단말라는 sanskrit어로 이제 화환을 전달해 주는 사람, 화환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패턴화 시켜서 화환처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도판이 해상도가 안 좋은데, 이 풋생입니다. 이제 사계절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연이 갖고 있는 사계절의 모습을 통한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인간의 삶을 표현을 했다는데, 구약 성서에 상징적 비유를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니콜로 푸생은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프랑스 화가이고, 당시 유럽 미술계의 중심인 로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로마는 이제 고전주의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문명을 찬양하면서 고전주의를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프랑스 근대회화의 시조로 불리고 루이 다비드라든가 들라크로와 폴 세잔 등이 비롯한 프랑스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 풋생 사계절은 성경 속의 장면을 소재로, 그래서 소재가 무엇이냐, 성경 속의 장면이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봄은 에덴 동산, 그래서 봄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렸고, 여름에는 룻과 보아스, 가을에는 모세 두 정탐꾼, 겨울은 노아의 홍수를 그리고 있대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등장하면서 에덴 동산을 표현했고, 여름에는 이삭을 줍는 롯을 표현했고, 가을에는 포도를 메고 있는 정탐꾼이 등장하고, 겨울에는 입이 지지 않는 올리브 나무가 보인대요. 흑생은 이와 같이 추상적 계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기호를, 그래서 성경적인 기호를 사용을 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름대로 뭐 중요한 것 같아요. 풋생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풋생은 신화적인 내용을 주로 하는데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그림, 남계우, 남계우인데 화접도고요. 나비를 특히 잘 그려서 남나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꽃에 앉은 모습 등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마치 곤충 표본을 보는 듯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했대요. 우선 조선 말기 화가로서 사실적이면서도 장식성이 강한, 아무래도 나비 그림이다 보니까 화풍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요. 남경의 나비 그림을 곱고 화려한 채색, 그 다음에 정교한 공필을 사용을 했대요. 원래 공필이라는 거는 이 공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인물화에 주로 그렸다. 특히 정확한 세필의 사실적인 묘사에, 그러니까 세필이라고 하는데 공필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묘사에 남기 뛰어난 그 관찰력과 묘사가 잘 나타났고요. 그의 그림 나비, 모란, 나리, 페랭이, 국화 등 꽃과 함께 그려져 있고, 고양이 같은 동물에서도 사실적 묘사로 보는데 주로 나비 그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몽룡, 월매도, 이거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실제적으로 조선 중기 매화 그림으로 유명했던 대표적 작품이고요. 어몽룡은 먹으로 그린 매화를 뛰어나게 표현했고, 당시 황집중이라든가 황립중의 목포도라든가 이정의 목죽 함께 3줄로 이끌어지면서,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는 얘네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 둥근달의 배경으로 늙은 마른 가지와 새로 돋아나는 어린 가지를 간결한 형태로 묘사를 했는데 대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하고도 깔끔한 격조를 풍기는 작품이고, 그의 문매화는 굵은 줄기를 곱게 솟아나는 간소한 구도와 단촐한 형태, 고담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화풍은 조석과 오달재, 허목 등 조지훈 등의 문매에 많이 영향을 주고, 그 특유의 직립식 구도, 쭉 뻗어나가는 구도, 문매와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는 조선 중기 문매 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인문이 나옵니다. 이 이인문이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강성무진도 교재에 잘 나와 있고요. 사계절의 모습을 연이어 그린 긴 축, 건축, 시험 문제 나왔었죠. 현존하는 조선 후기 최대 걸작이고요. 자연의 경치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섬세한 세필을 가지고 이렇게 세필로 다 표현했어요. 예, 지금 현 교재에 보면은 이게 주법이나 기법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물은 도화서 사원이면서 첨사를 지냈고요. 수원여행도병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작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다양한 소재에 걸쳐서 재능을 발휘해서 가장 뛰어난 분야는 산수합니다. 특히 소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명암이 엇갈리고 몸이 뒤틀린 모습의 소나무, 단아한 필체의 수목들과 각진 바위들을 특징이 묘사한다. 이게 아마 기법적인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의 작품들은 비교적 섬세한 필체로 단단하고 각진 모습의 그 선묘적 경화가 깔끔한 청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만년에 강하고 대담한 발목법을 이용한 표현적 붓질로 격식을 초월한 그림을 즐겨 그렸고, 강상문진도 길이는 10m에 달하는 긴 축에 추나추동의 사경을 환상적으로 전개한 작품이고요. 그림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김정희의 수장이 찍혀 있어 원래 김정희 소장을 했다, 뭐 그 정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다양하고 변화 있는 화면 구성이라든가 와문 형태의 바위결, 그리고 몸이 뒤틀린 소나무 모습에서 그 뛰어난 기량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민영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녹은 묵란도다. 녹은 묵란도,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뭐 정치인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장승업, 국석도, 국석도입니다. 장승업은 조선 말기 화가고요. 본관은 대원, 호는 오원이고 자는 경유, 도화서 화원을 지냈고 벼슬은 감찰에 이르렀고요. 장승업은 산수와 도석 고사인물화, 화조용무화, 기명절지도, 사군자 등 여러 분야에 잘 그렸어요. 전반적으로 문기 어린 격조보다는 뛰어난 기량으로 돋보이는데 이 문기가 부족해 가지고 좀 무시를 많이 당했죠. 필치가 호방하고 대담하면서 소탈한 영혼의 감도라 조선 후기 마렵의 대표하는 화가로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화단 3대 거장으로 이끌어진다. 그의 화풍은 조선 말기 회화를 마지막으로 꼽히면서 그를 사사한 안준식과 조석진에게 전문사 서울화단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준법이 피마준, 하엽준, 부벽준, 절대준, 우점준, 우모준, 마준, 해색준, 그 다음에 운두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많이 아시는 거고, 남은 인물 그래, 계자점, 동엽점, 송엽점, 호초점, 대부분 얘네들이 위주예요. 얘들이 위주고, 화법은 녹각화법, 사점화법. 사점화법은 주로 친엽수를 그리기 위해 일자점을 비슷하게 중첩되게 찍는 기법을 사점화법이라고 한다. 자, 녹음화법은 큰 뿌리나 암벽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묘사하는 기법인데 가파른 산, 뭐 이런 주로 쓰이고요. 해조면은 마른 나무까지 구부러진 형상을 개발처럼, 개발톱처럼 돼 있네. 개발톱처럼 날카롭게 그리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이정이 나와 있네요. 이정은 조선 중기 화가이죠. 풍죽도, 바람에 날리는 풍죽도를 그려놨어요. 대나무에 특히 뛰어났고 시와 글씨도 능했고 묵죽화와 그의 유덕장, 신유이도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꼽히고 묵죽화뿐만 아니라 묵남, 묵매도 조예가 깊고요. 그는 임진왜란 때 적의 칼에 오른팔이 부러졌으나 이를 극복하고 회복 후에는 더 화필이 더 능숙해졌대요. 그래서 그는 풍육도에서 대나무의 줄기와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탄성을 잘 나타내는 대나무만의 어떤 특성이죠. 화면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짙은 먹과 흐린 먹,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흐림 굉장히 좀 대비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뚜렷한 대나무를 대조를 시켰다 나와 있죠. 또한 묵죽화 또는 묵나라의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절파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농남대조로 토파를 묘사했다. 근데 뭐 보통 바위를 표현하는데 여기 이렇게 토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사실은 대나무의 여기에 대한 뭐 가까이에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대조도 절파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침불도가 있어요. 이런 과일과 채소들로 청년의 모습을 구성했는데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화가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과일, 꽃, 동물, 사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독특한 기법의 화풍인데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 이러한 그림은 20세기 와서 달리와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밀라노 대성당의 스탠드 글라스 디자이너스나 프라하로 옮겨 함스부르크의 왕가의 통치자인 막시밀리안 2세, 루돌프 2세의 궁에서 인기 있는 궁정화가 되었대요. 그곳에 또한 극장의 무대 배경을 그려졌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눈속임 기법을 개발해냈다라는 거죠. 그의 그림은 우회적인 의미와 익살, 해악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죠. 자, 그 다음에 컨스터블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 화가들이 나왔는데, 컨스터블은 풍경화에 직접 자연을 관찰했다라는 거. 과거에는 관찰 안 했으니까, 관찰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는 항상 집 근처의 야외에서 작업을 했어요. 남들은 다 멀리 갔는데, 이 사람은 집 근처에서 그랬어요. 순간적인 빛의 효과, 중요하죠. 인상파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순간적인 빛의 효과나 자연현상을 세심하게 기록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굉장히 크게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 크게 했어요. 6피트짜리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고 또 완성작과 똑같은 사이즈로 유화 스케치로 남겼고요. 이는 어느 면에서 완성작보다 저 자유로운 생동감이 넘쳐 그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죠. 터너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지죠. 월리엄 터너는 독자적인 낭만적 환상적 화풍을 수립한 영국의 최초의 빛의 화가로서 빛과 색의 연구에 몰두했는데 괴테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에 파묻혀 모양만 단순히 암시되는 작품, 그래서 형상이 남지 않는 그런 특성으로 갑니다.
터널은 거대한 자연의 그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투쟁 장면을 주로 담았는데, 흔히 말하는 대기의 표현, 자연의 숭고함, 이런 것을 얘기해요. 불이나 폭풍 같은 드라마틱한 주제를 좋아했고, 빛과 대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주제를 직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감성에 호소한다. 체크해 놓으세요. 색채를 통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추상 경향으로 나아갔죠. 근데 추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작품은 1844년 왕국 아카데미에서 전시됐고, 비평가들은 속도와 에너지에 대한 강강 원근법 속에서의 시야의 확장, 그리고 빛나는 색채 향연에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풍경화의 역사에 보시면, 동양화의 산수화에서 당나라 이전까지 인물화의 배경으로 산수를 표현했으나, 노장 사상의 위진의 현 학자들의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자연주의가 형성됨으로써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비로소 독일전 산수로 정립했어요. 언제? 남북조 시대. 그래서 사물의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고 관념에 의한 자유롭게 표현하는 관념 산수, 그 다음에 관념적인 화법의 답습에서 벗어나 실제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실경산수 또는 진경산수, 채색 위주의 금벽산수, 촉록산수 등이 있어요. 서양의 풍경화는 중세 이전까지는 주로 기독교 관련 내용이나 신화 주제로 배경이 그려졌고, 16세기 이르러 풍경 자체가 그림의 주제가 됐지만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17세기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된 네덜란드에서 장르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풍경화의 독립된 주제로 확립이 됩니다. 17세기에.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터너, 컨스터블 등과 함께 루소, 밀레, 코로 등의 자연주의 화가들의 빛과 대기의 변화에 직접 관찰하면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에서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단골이죠, 요 작품들. 단골인데요. 이승택. 대한민국 설치예술가고요. 한국 전위미술의 선구자고요.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작가라고 평을 받고, 설치미술이란 개념조차 없었던 60년대에 설치 형식의 작업을 실행한 그는 50년대부터 녹금과 밧줄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입체 설치 작품을 선보였어요. 이게 보면 이제 뭐 서로 연결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펄럭이게 하는 것도 있고, 물과 불, 바람, 연기 등 시각하기 어려운 비물질을 조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바람의 부분을 표현을 했다는 거야. 비물질화 작업 중에 대표적인 건 바람의 연작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관심에 중심을 두었던 이승택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나뭇가지에 메어진 원색천과 바닷가의 천을 날리는 행위를 통해서 시각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천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준, 소리 숨정. 그래서 오석의 색과 질감을 살려서 자연의 숨결과 고요함을 표현했는데, 전주는 소리를 주제로 일관된 작업을 했대요. 소리. 그래서 그에게 소리는 삶의 이야기고, 그리고 자연의 친화성을 담아내는 은유의 소재인데, 삶, 자연, 그리고 생명의 소리에 형식이 생겨나고, 그 형식 자체가 다시 작품이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대요. 아이고, 또 잠깐 꺼졌네. 즉, 작가에게 소리는 단순한 파동에 따른 결과가 아닌 삶의 이야기 속에 펼쳐질 수많은 소리,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프, 헤이즐넛 꽃가루인데, 작가는 숲과 초원에서 수집한 꽃가루, 우유, 쌀, 밀랍 등 대리석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을, 특히 꽃가루 갖다가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나와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길이 아닌 예술가 길을 택한 그의 작품은 동양적인 세계관, 특히 이 동양적인, 우리가 이제 수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양적인 세계관에 근세 이전의 서구 문화의 동경을 담고 있는데, 어린 시절 인도에서 지내면서 동양적 사고를 갖게 되었고, 그의 작품 속에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도교, 수피즘의 사상이 녹아들었대요. 그래서 꽃가루를 체에 걸은 후에 바닥에 펼친 꽃가루 연작은 미니멀한 색감과 형태의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는데, 이 노동량이 수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 중요하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작가는 예술의 나에게 수행이자 명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몸을 힘들게 하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우환은 이제는 모노크롬 작품으로 유명한데, 이런 작품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획기적인 미술운동인 모노파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여 국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동양 사상의 미니멀리즘 한계를 극복했다.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은 형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미술로는 기본적 그 세계를 대상화하는 표상 작용의 비판에서 시작하는데, 그에게 예술 작품은 무언가 만든다라는 창조 개념보다는 그대로의 세계와 만남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지각시켜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라는 그 창조 개념보다는 그대로의 세계의 만남. 그래서 요 작품 보시면 하나도 어떤 작가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르, 이게 외계인이 했을 법한 그런 작품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르는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나서 환경과학을 전공한 대지미술가인데 컴퓨터 기술자로 활동하다가 2004년 해변에 기하학적인 예술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 작업을 하고 있고 30여 개의 해변에 수백 가지의 드로잉을 했는데, 그 드로잉 형태는 기하학적인 무늬와 유기적인 무늬 등이 다양하고요. 그의 작품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한 이유도 그거죠. 오래 못 가.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 장클로드 달리는 울타리, 대지미술가 혹은 환경미술가 부부인데,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만 일부를 천으로 덮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파리 폭랩다리 포장 작업, 그 다음에 베를린 건물 포장 작업, 광활한 대지 위에 거대한 천을 길게 연결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베를린이 국회의사당인데 건물 전체를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던 장면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유도했고, 과대 포장의 영향을 사회적 비판을 했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그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스케치를 했잖아요. 응? 스케치를 했잖아.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스케치한 것을. 인포메이셔널 드로잉. 인포메이셔널 드로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포장 작업을, 음, 엠파게 타주, 엠파게타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엠파게타주 적어 놓으시고요. 자, 스미드스는 깨진 원, 나선형 언더, 그래서 대지를 파고 채집하고 건조하며 어떤 행위를 대지에 남기는 예술을 모색했는데, 동시에 이론가이자 비평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의 대지 미술은 작품의 성격상 사진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으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의 기록으로서 사진은 개념 사진으로 일컬어지면서 동시대 급진적인 사진가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들 이 사진을 가지고 먹고 살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관람객이 있는데, 미술관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미술을 거부하는 이 환경단체이자 환경미술가이자 그 대지미술가인 스미드슨의 어떤 의미가 결국은 여기를 구경하러 오려면 미술관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죠. 어디는 막 헬기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넨반, 시베리아의 그 바이칼 호수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모래와 눈 위에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는 작가다.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 주로 그리는 게 특징인데, 이 사람은 모래와 눈 위. 그는 사막 얼어붙은 호수, 해변가 같은 광활한 대지에 캠퍼스로 사용하는데, 자동차가 달리며 바퀴로 만드는 자국을 활용하기도 해요. 또한 작품은 파도와 바람, 비 등이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건 공통점이네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구름이나 무지개 마찬가지 찰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찰나의 예술이다.
자, 그 다음에, 아유, 벌써 27분이네. 요것만 하면 되겠다. 자, 산수도 이징. 재료는 화선지 위에 먹을 사용해서 산과 나무 형태를 잡고 붓과 옅은 물감으로 표현했고, 색상은 대상의 모습을 단순화시키면서 화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대상이 갖는 본래의 색깔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흐린 색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채색을 했고요. 구도는 나무, 산과 나무 가운데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오른쪽 상단에 글귀가 보이고 왼쪽 하단에 언덕 위에 집이 있어 오른쪽 상단의 글귀와 대칭을 이룬다. 자, 무쇠 발경 로랭. 캠퍼스 위에 유광 물감을 사용하고 형태를 잡고 물감을 쌓아 올리면서 강가와 나무 형태의 색상을 표현하는데, 색상은 자연물이 가진 본래 색상 그대로 재현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서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보이는 건축물의 표현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구도는 화면의 왼쪽을 나무가 어둡게 덮고 있는데 그에 반해 화면의 오른쪽이 하늘과 빛으로 밝게 열려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사람들의 무리와 한가로이 누워있는 양치기가 보이면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사실적인 묘사를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을 재해석했다는 거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자야겠네요. 이제 이게 새벽에 찍다 보니까 이게 작업을 좀 빨리 끝내고 일찍 와서 좀 이걸 찍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이러네요. 다음부터 조금 일찍 와서 좀 이렇게 좀 풋풋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풋풋하지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좀 29분 거의 30분 촬영을 했네요. 좀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고,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구독 해야지 이렇게 뭐 신호, 이렇게 뭐 새로운 거 뜨면은 연락이 가니까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